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발달심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발달심리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이 발달심리 이렇게 필수 과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청소년 이전, 아동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참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달심리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잘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러시면 시험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챕터 1번 보시면 발달심리의 개념과 특징, 여기서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발달심리를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개념과 현대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에 대해서 과거에는 성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 이제 퇴보를 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점점 좋아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 상태도 정점을 찍고 그 이후는 이제 쇠퇴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했을 땐 점점 좋아지는 시기까지를 발달 이렇게 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발달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 그러면 변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부분은 기능이 좋아지게 변하기도 하고 기능이 나빠지게 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발생을 하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생의 발달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년기가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변화 이런 시각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1번에 발달의 의미, 동그라미 1번에 수정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쭉 살다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변화, 이거 전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이걸 발달 이런 시각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변화는 긍정의 변화, 부정의 변화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발달심리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동그라미 3번에서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측면, 이런 전인적인 측면들이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발달 이런 시각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암만 해도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배우는 발달심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되는 거, 이걸 측정하는 거다. 그것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신체적인 변화나 다른 걸 전혀 안 다루진 않아요. 전혀 안 다루진 않는데, 그걸 다루는 이유는 심리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2번에 보시면 발달의 원리,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달의 원리는 아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발달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아동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발달은 그냥 무작위로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발달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머리부터 이제 몸으로, 그 다음에 발, 손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심부부터 바깥쪽으로, 중심부터 말초까지. 그래서 그 애기들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팔을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소근육을 움직이는 거면 소근육을 움직이는 게 더 늦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해당이 되는 거, 더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중심부터 바깥까지, 위부터 아래로,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전체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서 아주 소근육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죠. 미분화에서 분화 상태로,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점점 분화돼서 아주 세밀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연속성이 있다면, 발달은 연속성이 있어서 딱딱 끊겨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나비 같은 거는 애벌레로 있다가 딱 허물을 딱 벗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달이 일어나지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 연속적인 그런 측면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생애를 걸쳐서 지속된다. 하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발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누가 좀 먼저, 어느 부분은 누가 좀 느리게, 또 다른 부분은 먼저, 느리게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 속도로 나온다. 통분해 3번을 보시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이 일어난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물론 학자들마다 유전적 요소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고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보완작용을 일으켜서 인간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동그라미 4번, 개인차가 존재한다. 동일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분화와 통합을 거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분화가 됐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 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이제 점성의 원리다. 이제 뭐 어떤 기초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발달이 일어나고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과업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발달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다양한 증거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죠. 언제가 보통 말을 배우는 결정적 시기냐 그러면 12개월부터 만 2세까지 그러니까 24개월 시기까지는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예전에 가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린애가 뭐 늑대 사이에서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그런 뭐 영화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떤 동물들 사이에서 인간이 한 12세 이상 성장한 인간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물들 사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얘는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언어학자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약간 늦어서 배웠다.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이후 한참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기에 발달이 안 된 건 그 이후 시기에 보완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면이 그렇다 이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더라. 이건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발달의 특징은 적기성, 이건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초성, 어떤 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발달은 나중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임신 초기에 뭐 우리가 뭐 약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임신 초기에는 분화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손상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손상이 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가역적이다. 이런 건 뭐냐면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되돌릴 수 있냐 이런 게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역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누적적이다라는 거. 발달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손이 발생하면 그 다음 시기에 요때 결손 때문에 요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시기에는 요때 안 되고 요때 안 됐으니까 더 안 되고 이래서 누적적으로 어떤 손상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상호 관련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이렇게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환경적 요인. 이거는 뭐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 발달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영향은 인간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다라는 거. 초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애가 태어난 이후보다는 임신 상태, 임신 상태에서도 임신 초기 이런 거. 인간 발달이 초기 잘못됐으면 이후에 개선이 어렵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초기 좋은 환경은 나중에 이제 학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6번 그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강력한 환경의 경우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 이걸 대부분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환경이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키가 작다라든지 아니면 뭐 체력적으로 좀 약하다든지 이런 그런 그 경향을 보인다 이런 거.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그 영향력이 점차로 줄어드는 어떤 환경적 요인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양육 환경, 지유 환경, 구조 환경, 과정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정 환경이 이 아이의 뭐 미래 뭐 어떤 능력을 예측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출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 지식인에 보시면 발달과 유사한 개념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양적인 확대를 성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내적인 면도 성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유전적인 기제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성숙했다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성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할 때 성숙.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이럴 때 학습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챕터 2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보시면 이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하나의 그 챕터로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배우게 되는데 3급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과목으로 따로 구분할 만한 걸 이제 뭐 엄청나게 압축을 해서 한 챕터로 넣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개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과학적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측정 가능해야 과학적 연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발달은 특성상 아주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그런 이제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어떤 뭐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 제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어떤 문제가 이제 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 요인이 이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요인,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를 검증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요인이 이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맞나라는 걸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통계물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과 결과가 일치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가설 세웠던 것이 우리가 수락이 되냐 수용이 되니까 그 가설이 맞냐 이 말인 거죠.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설이 틀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근데 가설은 이제 수락, 기각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 가설이 과연 합당한 가설이었냐, 맞았냐, 그 가설이 틀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개념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이론이라고 하는 요소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개념은 도대체 뭐냐는 개념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보시면 두 번째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현상을 설정하고요. 예측하기 위해서 명제나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추상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걸 개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그 아래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정의가 명확하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명확해야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범위라든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개념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좋은 개념, 개념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정성과 명확성. 범위가 한정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명확해야 개념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의 개념과 B라는 사람의 개념이 동일해야 이게 통일되어 있어야 그걸 연구할 때 그게 그렇구나 이런 걸 아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특정한 걸 글자가 다 써지면 볼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볼펜 볼이 돌아가는 것만 볼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통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한정적인 범위.
그리고 체계적인 의미, 그래서 어떤 뭐 체계성을 갖고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한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렇게 있는 거죠. 개념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이건 이런 측면이 있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이런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를. 그런데 이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든 게 조작적 정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작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경험적,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확인 가능한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 정의는 좋은 아빠라는 것들은 개념적 정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럼 그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놀아주는 아빠, 이렇게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작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건 추상적이고 이렇게 뭐 사전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뭐 조작적 정의 이런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지식인에 보시면 개념의 구체화 과정은 어떤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만들고, 이건 이제 개념적 정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만들고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현실에서 이거를 검증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예, 이건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아빠, 그럼 좋은 아빠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아빠.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 아니면 저녁을 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아빠, 이런 것들이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뭐로 설명하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거, 이런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및 정의 또는 명제, 이런 걸 이론.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이 변수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은에 보시면 이론은 어떤 기능이 있냐? 과학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현상을 개념하고 분류화하는 기능이 있고, 요약하는 기능이 있고, 사실의 예측 및 설명의 기능이 있고, 지식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 지식의 결함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지적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론이 명확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론을 평가할 때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거,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 간명성, 인과성,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론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론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식인에 보시면 이런 거 관련된 명제, 법칙,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시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변수라고 하는 거. 이제 2급에서는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3급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변수 쪽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러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다양한 조건들,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변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계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개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A와 B는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진다라는 걸 독립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B는 각각이 원인이 되는 변수인 거죠. 어떤 게 이거의 원인이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원인이 되고 이것도 원인이 되는. 그래서 서로 상관성은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변수가 이제 독립변수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변수,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지는 결과 변수, 이걸 종속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는 종속 변수가 없죠. 독립 변수 없이는 종속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 두 개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이제 통제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됐냐, 통제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직접 관계가 안 됐을 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그냥 봐서는 별로 연결이 안 되는데 매개 변수가 딱 중간에 끼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개념화 시킬 수 있을 때 그거를 매개 변수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는 걸 매개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이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외생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서도 독립 변수 앞에서 이 독립 변수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이제 선행 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립 변수는 다른 것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독립 변수 앞에서 영향을 주는 걸 이제 선행 변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억압 변수라는 건 이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른 거죠. 상관관계는 둘이 이제 어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상관인 거고 인과관계는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된다라는 걸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억압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곡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제 변화시켜 왜곡되게 만드는 걸 왜곡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실제 실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설에 대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된 설.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되면 이제 명제가 되는 거고 가설이 수용이 안 되면 그냥 기각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명제 이렇게 이야기를 검증되면 명확한 명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니은에 보시면 가설의 종류는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들,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하도록 진술하는 가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설, 실험적 가설, 뭐 과학적 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예로 보면 A는 B보다 뭐뭐다, 뭐 A와 B는 무슨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연구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 뭐는 뭐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영가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가설의 조건들은 거기 보시면 이론적인 근거에 있어서 가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이런 가설, 아무 가설이나 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설이 기각되든 뭐 수용이 되든 채택이 되든 기각되든 이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니까 이론적 근거에 토대해야 된다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간단 명료하고 계량화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만 그렇게 된다 이런 거는 가설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해도 그래야 된다. 누가 봐도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광범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뭐 옳고 그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조건문 형태의 이제 복문으로 나타나지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큰 2번에 보시면 표집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전체 대상 예를 들어서 아이를 관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전체 아이를 다 관찰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표본을 보고 아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표집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아이 0세부터 1세 사이의 아이 그럼 그 아이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0세에서 1세 사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관찰하는 요 아이들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0세에서 1세 사이 모든 아이들을 대표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표집의 과정 보시면 모집단을 첫 번째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0세에서 1세 사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표본의 단위, 연구 범위, 기간, 그래서 언제 태어난,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명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표집 틀을 선정한다는 거죠. 표집 틀을 선정한다는 건 모집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 틀 안에서, 그럼 이 틀 안에서 뭐 10명 중에 한 번, 10번째 아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어떤 명단이라든지 리스트가 있어야 그게 되니까 이게 표집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 표집 틀 안에서 그럼 표집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할 거냐, 비확률적으로 할 거냐,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4단계에 보시면 표집의 크기. 그래서 어떤 크기로, 그 표집의 방법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몇 명을, 어떤 크기로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성격, 뭐 비용이라든지 능력, 조사원의 능력, 뭐 표본 오차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크기, 몇 명을 우리가 조사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 그것에 따라서 추출해내서 이 아이들을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 추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표집 방법은 이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으니까, 확률 표집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률 표집은 무작위 방법을 기초로 해서 뽑는 거죠. 무작위로 이렇게 막 해서 제비 뽑듯이 뽑는 거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순 무작위법, 그러니까 난수표, 수표가 이렇게 그 이제 숫자가 쭉 써 있는데 이렇게 딱 별표된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난수표에 따라서 1번과 7번, 그 다음에 12번, 뭐 25번, 뭐 이렇게 이제 난수표에 따라서 하는 거,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막 돌려가지고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딱딱 끄집어내.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뭐 난수의 추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난수,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통 표집법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뭐 10번째, 20번째, 뭐 이런 거, 50번째, 100번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통 표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층화 표집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집단이 있잖아요. 이 집단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도시에 사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농촌에 사는 아이들, 뭐 산골에 사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으로 나눈 아이들 중에 몇 명씩을 뽑아, 인구 비율에 따라서 몇 명씩을 뽑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층화 표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동질적인 부분, 도시에 사는 아이, 뭐 시골에 사는 아이, 뭐 어촌에 사는 아이, 뭐 섬에 사는 아이, 뭐 이런 거, 동질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적정한 수의 요소를 이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층화 표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락 표집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 구성 요소를 포함한 여러 개의 집락들을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 아니면 뭐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숫자들을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집락 표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이지 않은 비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표집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그 조사가 광범위하고 힘드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애 몇 명 뽑겠어, 이러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관적인 판단인 거지. 그래서 내가 조사하기 편한 아이들, 이렇게 그냥 보통에 해당되는 아이들 내가 뽑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이 된다. 그래서 비확률적 표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할당 표집 방법은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죠. 내 나름대로 나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정해진 수를 자기적으로, 이제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편견이 개입될 요소가 있다는 거. 판단 표집법. 그래서 그 이제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다. 임의 표집법. 정해진 크기의 표본을 산정할 때 이제 모집단에 일정 단위 또는 사례를 표집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면 이제 모집을 중지하는 거. 그래서 몇 명까지 하겠다. 그래서 몇 명을 쭉 했는데 딱 돼서 그럼 그렇게 딱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임의 표집법,
임의적으로 표집했다.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거. 그 다음에 누적 표집법, 눈덩이 표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명을 조사해. 그럼 그 조사원들이 또 몇 명을 조사해. 그래서 그 조사원들이 또 몇 명을 조사해. 이런 식으로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덩이 표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이 된다. 뭐 이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럼 어떤 문제냐, 어떤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것이 분명히 있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표집 방법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표집 방법들이다. 큰 3번에 보시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첫 번째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연구자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돈도 많이 들죠. 왜 그러냐면 내가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정확하게는 아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연구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연구자가 다 관찰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면접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신한테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 내가 갖고 체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면접지를 사용해서 질문을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물론 직접 관찰 방법보다는 적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1대1로 다 만나서 내가 해야 되니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맹점이 있다. 그 다음에 질문지법. 이는 내가 질문지를 쭉 돌려서 그냥 쭉 수거해서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이 되겠죠. 1대1로 만나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나온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자의 어떤 편견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요. 왜 그러냐면 딱 조사를 다 했는데 뭐가 빠진 게 있어.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네. 다시 조사해야 돼요. 융통성이 떨어지죠. 회수율이 떨어져요. 잘 안 줘.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비언어적인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 전화조사법. 이거는 이제 사람들 써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묻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신속성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옆에 안 있어도 멀리 있어도 우리가 전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조사 분량 자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방송에서도 뭐 갤럽에서 뭐 조사했다 그러면 몇천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몇천 명 조사해서 뭐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화조사법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우편조사법은 이제 질문지법을 우편으로 해서 보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법과 유사한 정도 융통성이 부족하죠.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편표지법은 왜 그러냐면 보내는 사람의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례를 깊이 연구해서 아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연구 방법인데 질적 연구, 경험적 연구는 대부분 사례 연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한두 명의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연구에 해당이 된다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다음에 큰 4번에 보시면 연구 설계와 조사 연구 방법. 연구 설계를 할 때는 기술적인 연구, 상관 연구, 실험 연구. 그러니까 기술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사고와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윤곽을 제공해 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상관 연구라고 하는 건 A와 B가 어떤 상관이 있냐. 이게 높은 사람은 이게 높더라.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과 이거는 상관이 있구나. 있어. 요가 높은 사람을 보면 아 이것도 높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연구는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실험 연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사 연구에 있어서 연구 목적에 따른 부분 탐색적 조사 이런 것들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문헌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자 조사, 특례 분석 조사 이런 것들이 탐색적 조사 이런 걸 타당도 연구를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사에 해당이 된다.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보통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명적 조사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진단적 조사, 인과적 조사, 예측적 조사, 그다음 가설 검증적 조사 이런 부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큰 5번에
인간 발달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횡단적 연구는 중요한 게 어떤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딱 고정시켜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쭉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짜리 이렇게 하면 아,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을 고정시킨다. 한 가지 시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드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가 간편합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한 번에 확 조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종단적 연구는 사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살 때 어땠고, 20살 때 어쨌고, 30살 때 어쨌고,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동일한 분석 단위라는 사람, A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10살 때 어땠고, 20살 때 어땠고, 30살 때 어땠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종단적 연구를 하면은 연구자가 계속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제자가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연구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더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은 시험 문제로 가끔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보완하기 위한 이 둘 다 종단적, 횡단적도 아닌 다른 연구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 그 부분에 보시면 계열적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상이한 연령의 피험자를 선별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얼마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를 이렇게 딱 선별을 해요. A, 여기선 B, 여기선 C.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되나. 그럼 1년 안에 이 사람의 변화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계열적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차 설계 방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차 설계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960년대에 10살짜리, 70년대 10살짜리, 80년대 10살짜리. 그러면 시차에 따라서 10살짜리의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시차 설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연령을 이제 고정시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연령의 대상자들이 변화가 나타나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방법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연구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구 방법은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몇몇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읽어가지고 내용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걸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잘 아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